어, 일단 여러분들이 그 목차를 한번 보시기 바래요. 3페이지에. 우리 이제 근현대사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예. 이 근현대사 부분은 우리 이제 경찰직에서 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되는 비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근현대사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이제 이따 공부하는 1863년에 흥성대원군이 집권하거든요. 흥선대원군 집권기 쓸 필요 없습니다. 요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1904년 있어요. 1904년. 요때가 이제 러일 전쟁 발생기거든요. 러일 전쟁기. 이때는 그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이제 자주와 이제 보수의 어떤 대립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흥성대군 집권기 이후에 외세가 이제 서서히 이제 우리나라에 접근하면서 그 외세에 의해서 문호를 개방할 것인지, 문호를 개방할지 말 것인지, 또는 이제 문호를 개방하고 나서 어떻게 근대화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갑신정변이라든가 동학농민운동이라든가 들어봤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뭐 갑오개혁이라든가 뭐 광무개혁이라든가 이런 이제 자질구리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에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 스타트 부분입니다. 예, 이게.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1904년에서부터 1910년이 있어요. 1910년. 요건 이제 두 번째 이제 근현대사의 시기라고 해가지고 요때 이제 일본이 요게 이제 한일 병합대입니다. 이때가 한일 병합대. 이제 우리나라의 국권이 일본한테 넘어가잖아요. 이게. 그때까지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갖다 이제 하나씩 이제 가져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시점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제 국권 침탈기라고 얘기합니다. 일제 국권 침탈기. 국권 침탈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뭐 의일리 신기경 뭐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요 부분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될 수도 있고 잘하면 이제 한 문제 나오고 그래요. 한 문제 출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 부분보다는 요 부분이 중요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국권 침탈기. 그러면 이제 1910년에서부터 1945년까지가 있어요. 요 시기가 바로 이제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를 한 36년 동안 지배하는 시점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요게 이제 한 36년 지배를 하는데 1910년대에 일제의 통치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1920년대 일제의 통치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1930년대에서 40년대까지 일제의 통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가 어떻게 통치 방식을 했는가라는 시기 구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 요 부분이 이제 근현대사의 클라이막스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 문제 내지 많으면 한 세 문제가 이제 무더기로 출제가 돼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특강하다 보면 요거 할 때 빠지는 학생이 있어요. 딴 때 잘 나오시다가 요거 할 때 그 빠지는 학생들. 또 요거 할 때 그 전날에 또 새벽 새 가지고 수업 듣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할게요. 다음 주는 이거 부분 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라. 뭐 이런 얘기를 할게요, 이게. 요거 초점 맞추시라는 거. 요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요. 그러면서 요때 이제 우리나라 민족 운동의 내용들이 있어요. 뭐 3.1운동. 알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독립군 항쟁. 이게 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최고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근대사예요, 이게. 근대사.
그러다가 이제 45년에 우리가 이제 해방을 맞이한다. 해방을 맞이해가지고 지금 이제 현재 시점까지. 현재 시점까지. 요게 바로 이제 현대사예요, 이게. 요 부분이 이제 현대사. 보통 이제 경찰직에서 이제 현대사가 한 문제 정도 나와요. 현대사. 그러니까 저도 한 문제 나온다 보니까 요걸 배제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면 맞추고 안 하면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6문제 나오면은 다 맞출 수 있도록. 근현대사에서 답 못 맞추면 어디에서 맞힐 거예요? 전근대사는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한 2문제 틀리는데 근현대사에서 100점을 딱 맞춰줘야 90점 이상이 딱 나오죠. 90점 이상이.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근현대사는 이렇게 해서 4파트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4파트로. 그래서 이제 목차를 딱 보시면은요. 지금 11장이 있어요. 11장. 11장에 2장이 있죠. 그 2장이 바로 요거야. 요거.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굵직굵직한 사건이 흥성대원군의 정치. 이거 오늘 배워. 그다음에 강화도 조약. 이거 여기까지 오늘 배워.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가면 갑신정변.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그다음에 대한제국. 요거. 지금 체크하라는 거 체크하셨어요? 그걸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야. 그걸 그걸 파. 파면 돼. 파면 맞춰. 자, 그리고 이제 12장은 말이죠. 경찰직에서 거의 뭐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찍어보자라고 한다면 3장으로 넘어가시면 문화사 파트에서 말이죠. 언론. 이 언론이 바로 신문이에요. 근대 신문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근대 신문. 그리고 이제 3절에 보시면 근대 교육. 요거 2개는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경찰직에. 나머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나머지는. 자, 그리고 이제 13번에 보시면 일제의 국권 침탈과 민족의 저항이죠. 그게 요 파트예요. 요 파트. 이렇게 그래서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 국권 침탈해서 하면서 어떠한 전초전이 있었는가. 그게 이제 한일의정서, 1차 한일협약, 을산의약, 한일신협약, 그다음에 기후각서, 국권강탈. 그 순서예요. 그 순서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럴 때 이제 우리 민족의 분노와 저항, 민족운동 완이지요, 이게. 그래서 애국개몽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항일의병운동이 있는데 애국개몽운동에서는 여러분이 신민회라고 쓰세요. 신민회. 그 신민회가 가끔 가다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항일의병운동에서는 여러분이 3가지 의병운동이 있어요. 그게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을미, 을사, 정미. 그 3가지 구분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4번하고 이제 15장이 있죠. 요게 최고 중요한 거라, 이게. 요게 바로 요 파트. 지금 요거. 요게 14장, 15장이에요. 그 14장은 여러분들이 거기 2장, 3장에 보시면 일제의 정치 통치 방식과 그다음에 일제의 경제적 침탈 방식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일제 시대 때 일제 통치 방식이다 보면 돼요. 그럼 이렇게 이제 일제가 통치할 때 우리 민족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민족 운동이 이제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 민족 운동의 흐름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그다음에 뭐 물산장려 운동, 그다음에 뭐 민족 유일단 운동,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운동으로 이제 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장하고 17장하고 18장이 있어요. 요건 다 현대사 부분이에요. 현대사 부분. 요 파트. 16, 17, 18장. 거기서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정치와 경제가 있는데 이걸 할까요, 말까요? 이건 안 해도 돼요. 이건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이거 내면은 이제 출제자가 빨갱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나온 적이 없고 나올 수도 없다. 그래서 19장은 생략하겠어요, 보통. 이러다가 또 나오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의 전개 과정은 이렇게 4파트를 중심으로 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요 부분이 클라이막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임하시기 바라요. 자, 목차 점검 끝났고요. 이제 11편으로 넘어가서 개항 전후의 정치 흐름인데 뭐 이 페이지 봐서 뭐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나중에 이거는 이제 근현대사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할 때 한번 눈여겨 보세요. 3페이지도 하지 마세요. 4페이지, 5페이지 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바로 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개화와 자주운동이라고 해가지고 1절에 흥성대원군 정치가 나올 거예요. 거기다 별표 치세요. 자, 제목을 한번 써볼게요. 제목은 이제 흥성대원군 집권기라고 하는데 이 집권의 배경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 집권의 배경. 자, 이 상황이 몇 세기 상황이냐면요. 우리 전근대사와 이제 연결되는 상황이에요. 19세기 상황이에요. 우리 19세기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조가 사망한 다음에 순조, 헌종, 철종 3대 60년 동안이죠. 그때 외척들이 정치했죠.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요 시기가 세도 정치 시기예요. 그 여러분 알잖아요. 이 세도 정치 시기에 안동김 씨와 풍양조 씨가 비변사를 장악하고 그 비변사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가지고 결국 왕권의 약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때 왕권 약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세도 정치 하에서 백성들의 수탈이 심해지면서 삼정의 문란이 발생했죠. 삼정의 문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원인이 세도 정치 때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위기지요, 지금.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상황이 또 있어요. 대외적인 상황.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이름 모를 선박들이 우리나라 서해안 남해안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기억 안 나요? 기본 수업 때 렛츠고 막 그거 기억났나요? 안 나? 아이씨. 그래서 그러한 선박을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이항선 출몰. 이항선 출몰. 그래서 그 이항선이 출몰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때가 서세 동점의 시대죠. 서세 동점의 시대. 서세 동점이라는 게 뭐예요? 서양 세력들이 점점 동양으로 눈길을 돌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게 지금 대내적 상황이야. 대내적 상황. 안에서 이런 조선 내부의 상황. 요게 이제 아웃드 상황이야. 대외적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이 19세기가 위기의식이 고조가 되잖아. 위기의식. 이게 고조가 되잖아. 점점. 이러면서 이 위기의식 상황에서 터진 사건이 1862년에 농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일어났지. 그게 1862년 무슨 농민봉기야? 임술 농민봉기란 말이야. 여기 이제 어느 왕 때 터진 거야? 철종 때 터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철종이 1862년 임술 농민봉기가 터지고 나서 갑작스럽게 병이 심해져가지고 급사해버려요. 급사를 하는 상황에서 후사가 없어. 아들이 있어야 왕위를 물려주는데 아들이 없는 거야.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 이게. 그래서 당시 이제 왕실의 어른이 있단 말이야. 왕실의 어른. 이 급사 이후에 철종 급사 이후에 왕실의 어른. 그게 조대비야. 이 조대비로 또 말할 것 같으면 그 19세기에 그 순조 있어. 순조. 그 순조 때 순조의 장인이었던 김조순이 정권을 잡잖아. 그 김조순이 안동김 씨 아니야? 그 순조가 자기 아들이 있어. 아들. 그 아들을 갖다 이제 안동김 씨를 견제하기 위해서 풍양조씨에서 며느리를 들여. 풍양조씨에서. 그게 조대비야 이게. 근데 이제 아들이 일찍 죽어버려요. 아들이 일찍 죽어. 그래서 그 죽은 아들하고 이 조대비 사이에서 난 아들이 헌종이 되는 거야. 그 헌종 엄마지. 헌종 엄마. 헌종 엄마인데 헌종이 죽고 난 다음에
안동 김씨 세력들이 철종을 갖다 왕위에 올려가지고 안동 김씨가 막 집권하는 시점이 지금 철종 때야. 그러다 보니까 이 조대비는 풍양조씨잖아. 어? 원래 순조가 안동 김씨를 견제하기 위해서 풍양조씨로부터 며느리를 얻거든. 어? 견제하려고. 근데 그게 실패해버린 거야. 남편이 일찍 죽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헌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헌종의 외할아버지, 즉 조대비의 아빠, 그 아빠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지. 이런 상황에서 이제 헌종이 후사가 없이 죽자 철종이 바로 이제 강화도에서 안동 김씨들이 데려와 가지고 왕위에 올리는 거야. 그래서 이 철종 시기는 안동 김씨가 다시 집권하는 상황이야 이게. 그래서 결국 조대비는 이 안동 김씨 집권기인 철종 시기에 뒷방살이했어. 그냥 뒷방살이 아무런 힘 없이. 근데 그 조대비한테 기회가 찾아온 거야. 철종이 급사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왕위를 갖다가 이제 계승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조대비가 가지고 있었지. 그 때는 이때다 씨발 조대비는. 이런 상황에서 안동 김씨를 억누르고 다시 풍양조씨를 올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 조대비의 측근 세력이 있었던 거야. 왕실의 왕자 출신 중에 흥성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흥성군은 누구냐면 정조의 손자였던 남영군의 아들이야. 정조의 손자. 그러니까 피가 정조 핏줄이야. 근데 이 흥성대원군이 조대비와 존내 친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조대비가 흥성대원군을 추천을 한 거야. 다음 왕으로. 근데 흥성대원이 거부해. 나는 왕의 제목이 아닙니다. 대신 나에게 아들이 2명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좀 똑똑합니다.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명복이야 이름이. 명복이. 그래서 그 명복이를 추천해가지고 조대비가 왕으로 세운 거야. 그래서 이분이 바로 이제 누구냐면 고종의 26대 임금. 아니 고종의 26대 임금이 아니라 조선의 26대 임금 고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고종이 즉위했는데 이때 명복의 나이가 12살이야. 조선왕조에서는 이렇게 나이가 12살이면 20살까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 왕실의 어른이 수렴청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조대비가 이제 수렴청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대비가 이제 실수를 했네. 흥성대군을 너무 믿은 거야. 그래서 대원군 네 흥성군이 대신 섭정을 해라. 그 흥성대군이 처음에는 이제 거부하는 척하면서 나중에 받아들이네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흥성대군이 공식 석상에서 한마디 해 신하들한테. 신하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이런 얘기를. 나는 천리를 끌어다가 지척으로 삼겠다. 지척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나는 남대문을 쌓아가지고 3층까지 올리겠다. 남대문을 쌓아가지고 3층까지. 무슨 말이지 이게. 그러면서 나는 태산을 깎아가지고 완전 평지로 만들겠다. 이런 말을 딱 한 거야. 먼저 천리를 끌어다가 지척으로 삼겠다는 얘기는 니네 세도 정치 안동 김씨 풍양정치 때문에 인재들이 다 국가에서 채용을 안 해가지고 더디론가 지금 다 사라졌다. 나 걔들 다 끌어들일 거다 싶어 인재. 특히 이제 남인들. 그래서 그 남인들을 갖다가 3층으로 올리겠다. 남인들을 갖다가 권력을 주겠다 이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흥성대군의 머릿속에는 안동 김씨뿐만 아니라 풍양조씨까지도 다 제거시키려고 했었던 거야 이게. 한 마리로 뒤통수 팬 거지 조대비에. 그리고 이제 태산을 깎아 평지로 만들겠다라는 게 안동 김씨와 풍양조씨를 갖다가 완전 제거시키겠다는 얘기야 이게. 이거 엄청난 발언 아니야? 엄청난 발언.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흥성대군의 집권 의지가 반영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흥성대군의 정책이 나타나게 돼. 근데 그 정책은 배경이 요거야. 일단 대내적인 정책, 세도 정치 억제시키겠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겠다. 두 번째는 이양선 출몰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바로 이제 흥성대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는 정책으로 바로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6페이지에 보면 박스 1번에 집권 배경이 바로 요거야, 요거.
그리고 이제 흥성대군의 개혁정책은 2번 나오잖아. 2번에 뭐라고 돼 있어? 대내적으로는 왕권 강화 정책이야. 그리고 한 페이지 딱 넘겨봐. 넘기시면 이제 대외적 정책이 나오지. 그게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야. 그래서 근현대사 1번 문제에서 이 흥성대군의 정책이 곧잘 출제가 돼. 곧잘 출제가 된다고. 그래서 일단 흥성대군의 정책이 이런 배경에서 이제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대내 정책 정리하고 대외 정책 정리해 보자고. 자, 대내 정책 들어가도록 하겠어. 자, 일단 대내 정책은 여러분들이 전제왕권 강화 정책이야. 전제왕권 강화 정책. 참고적으로 이 흥성대원군의 집권은 1863년에서부터 1873년도까지 해서 딱 10년 집권을 하게 돼. 물론 임금은 고종이었고, 이 1873년도는 고종이 이제 한 20살이 넘은 상황이야. 이때가 12살이니까. 자, 그 전제왕권 강화 정책의 핵심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안, 경, 비, 대, 서, 삼. 두음자 떼어가지고 암기해. 안경 삐대서 삼. 안경이 부러졌으면 사야 될 거 아니야. 안경 삐대서 삼이야. 따라서 해봐. 안경 삐대서 삼. 뭐야? 아, 참. 암기했다고 쳐. 자,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안동김씨 숙청이래. 여기 이제 풍양조씨도 포함이 돼 사실. 근데 당시 이제 철종시대 때 안동김씨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흥성대원군의 마인드 속에서는 풍양조씨보다는 안동김씨를 제일 먼저 제거시키려고 했었던 거지. 그럼 이 안동김씨 숙청의 의미는 바로 뭐냐? 바른 인재 등용. 바른 인재를 등용을 시켜가지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한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바른 인재 구체적인 누구냐? 이거 누굴 얘기하는 거냐? 아까 남대문을 쌓아 3층까지 높인다며. 그래서 남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남인들. 그래서 남인을 갖다 이제 등용시키고. 또 있어. 정조 때 여러분이 박제가라든가 이덕무라든가 유득공 같은 사람들이 출신 성분이 뭐였지? 서얼. 그 서얼을 우대시킨 거야 이게. 남인과 서얼에 대한 우대 정책을 했다. 이렇게. 그래서 바른 인재 등용. 그래서 전제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 끝내시면 돼. 안동김씨 숙청은 이 의미밖에 없어.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뭐냐? 경북궁 중건. 중건이라는 건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야. 원래 경북궁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조선 15세기 태조 때 정도전이 만든 거 아니야? 근데 요게 불타버렸잖아. 언제 불타버렸어? 일부가. 임진왜란 때 이 불타버려가지고 경북궁이 거의 반토막난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흥성대원군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왕실의 위엄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청나라에는 자금성이 있듯이 우리나라에는 경북궁이 있다. 그래서 경북궁을 제1궁으로 높이 세우겠다. 해가지고 경북궁을 중건시킨 거지. 그래서 이제 이때 경애로 긍정전 이런 것들이 쫙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거의 목적은 여러분이 왕실의 위엄을 높이려고 왕실의 위엄을 높이려고 한 거. 위엄. 왕실의 위엄을 높이니까 왕권 강화 아니야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뭐 초등학생도 알아요. 왕실의 위엄을 높인다는 게 왕권 강화지. 왕권 약하겠어? 근데 이 경북궁을 중건함으로써 영향이 있어. 영향이. 토목공사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겠어? 토목공사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 화폐가 필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발행한 거야.
국가가 화폐를 찍어낸 거야. 찍어낸 거. 당백정 발행.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이름이 비슷한 게 있어. 당호전. 경복궁중공 때 발행된 건 당호전이 아니야. 이거 아니다. 이거. 당백전이라고 해야 돼. 당백전. 그리고 이제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게 만들어. 백성들한테. 그 백성들한테 거둔 세금이 원납전. 원납전 징수. 그 처음에는 백성들이 원하는 만큼 이제 내는 거다. 이런 이미지였어.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는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의미가 바뀌어. 벌써 이것만 보더라도 백성들이 불만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특히 이 중에서 요 당백정 발행으로 말미암아 국가에서 막 화폐를 막 찍어내니까 시중에 화폐가 많아지잖아. 시중에 화폐가 많아지게 되게 되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까? 화폐가 많아져. 내 주머니 속에 돈이 많아. 그러면 안 사려고 하는 물건도 사겠지.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거야. 수요가 증가하니까 물건 판매자들은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물가를 어떻게 해야겠지? 올리겠지. 그럼 물가 상승이 나타난 거야. 그런 거 우리 외래어로 뭐라고 그래? 물가가 상승하는 거. 인플레이션. 그래서 이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돼. 인플레이션. 그래서 결국 이 원납정 징수와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바로 이제 농민들, 백성들의 불만이 심각해진 거지. 백성들의 불만이 심각해진 거야. 인플레이션. 그래서 경복궁 중건 직후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도 했었다. 우리 조선 후기 때는 상평통보가 이제 막 유통이 되면서 대상인들과 양반 지주들이 그 상평통보의 중요성을 알고 그걸 갖다가 집안에다 쳐놓고 꺼내 쓰지 않았다고 그랬지. 그때는 뭐가 발생했었어? 디플레이션이 발생했잖아. 그걸 두자로 뭐라고 그래? 전황. 전황. 전근대사 다 배웠는데 모르네 지금. 근현대사 할 때는 씨발 전근대사를 모르고. 나중에 또 전근대사 하면 근현대사를 또 모르고. 두 개 언제 통합해서 다 할 거야. 좀 2번 이상 듣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2번 이상. 자, 아무튼 알아도. 자, 그런데 영향은 여기에서 또 끝나지 않아. 당시 이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나무를 갖다 벌목을 했어. 근데 그 나무를 어디에서 벌목을 했냐면 양반들 양반의 묘지에서 나무를 벌목을 허락 없이 흥성대원군이. 그래서 양반의 묘지 벌목이 이러죠. 벌목. 그러니까 어느 날 씨발 양반들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산에 막 불도저가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씨발 나무를 막 배가지고 내려가는 거야. 그 양반들이 막 뭐라고 한 거지. 저 뭐냐고 씨발 저거 뭐냐고. 그 하인 와서 얘기야. 대원군께서 시킨 일이라고 씨발. 그 양반들이 대원군한테 뭐라고 하겠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양반들의 불만을 가져왔다. 양반들의 불만을 가져왔다. 양반들의 불만을 가져왔다. 결국 경복궁 중건이라는 것이 백성 불만을 심화시키고 양반 불만을 심화시킨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그러나 이제 흥성대원군의 입장에서는 이걸 만들므로써 왕실의 위험을 높이려고 했었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조선 후기 19세기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였던 비변사. 이 비변사를 갖다 안동 김씨가 독차지해 버렸잖아. 그래서 이 비변사를 흥성대군이 혁파시켜 버린 거야. 혁파. 그래서 비변사의 기능 중에 행정 기능이 있고 군사 기능이 있었거든. 행정 기능이 있고 군사 기능이 있었어. 이렇게. 그래서 그 행정 기능은 어디에다가 이제 이관을 시키냐면 의정부에다가 이관을 시키지. 의정부에다가.
그리고 이제 군사 기능은 3군부를 부활시켜 가지고 3군부에다가 바로 이제 이관을 시킨 거예요. 원래 조선 전기부터 의흥상군부라고 있었잖아. 요거 의정부 있었고. 근데 비변사 때문에 이게 유명무실해져 버린 거야. 이게 막강해져 가지고. 그랬던 이 의정부와 상군부를 다시 부활을 시킨 거야. 부활을 시켜 가지고 행정의 기능은 의정부가 가져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군사적 기능은 상군부가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원래 이 행정과 군사 기능을 누가 가졌는데? 비변사가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 가지고 행정과 군사적 기능을 갖다가 매던화 시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원래 비변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쪼개버렸으니까 매던화, 이원화란 말이야. 이원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비변사가 혁파가 되는 거야.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비변사가 혁파가 되니까 당연히 왕권이 강화되는 거 아니겠어?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법전을 정비해서 법전. 그 법전을 정비하면서 만들어진 게 대전 회통이야. 자, 하나를 더 알아둬야 돼. 육전 조례라는 게 있어. 육전 조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법전을 정비해가지고 통치 질서를 확립하려고 한 거야. 법전을 정비함으로써 통치 질서를 정비하려고 했다. 근데 이때 이제 주의하실 게 있지? 주의하실 게. 대전 회통이 있고 대전 뭐가 있어? 통편이 있잖아. 이 대전 통편은 언제 만들어진 거야? 이거는 흥성대원군 때, 고종 때 만들어진 거지만 이거는 정조 때 만들어진 거지. 그리고 이제 육전 조례가 있고 육전 뭐가 있어? 등록이 있단 말이야. 등록. 육전 조례는 흥성대원군이 고종 때 만든 거지만 육전 등록은 세종 때 만든 거지. 이건 세종 때 만든 거예요. 이건 세종 때 만든 거. 됐어? 그래서 요 문구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 흥성대원군의 그 정책적 사실이 나왔는데 괜히 이걸 살짝 요걸로 바꿀 수가 있고 이걸 살짝 요걸로 바꿀 수가 있어. 그랬을 때 여러분이 넘어가지 말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원철폐령. 서원철폐령. 이 서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조선의 그 사립 학교적 성격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16세기에 이게 처음으로 만들어져. 그 최초의 서원이 뭐라고 그랬지? 주세봉의 백운동 서원. 근데 이제 태계 이황 선생이 명종 때 그 백운동 서원의 이름을 바꾸잖아. 뭘로? 소수서원. 그리고 소수서원으로 바꾼 다음에 국가에다 상소 올렸잖아. 뭐 시켜달라고? 사액 시켜달라고. 그래서 그 소수서원이 최초의 사액서원 아니야? 근데 사액서원이 되면 어떤 이득이 있지? 국가에서 면세의 특권을 줘. 국가에서 면역의 특권을 줘. 그리고 국가에서 노비를 하사하고 토지를 하사해. 그게 사액서원이야. 근데 이제 면세 면역의 특권을 준다는 게 뭐냐? 이 서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야. 그리고 서원에 등록한 학생들한테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역이용하는 양반들이 등장한 거야. 서원에서 공부도 안 하면서 여기에 명단을 올려. 여기 학생이다, 씨발, 나 학생이다. 가짜 학생이지, 가짜 학생. 근데 서원은 돈 받고 그걸 또 해줘. 그러니까 출석부 명단을 딱 보시면 그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 교육은 안 받아. 1년 내내 씨발 서원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 가짜 학생이지. 근데 국가에서는 그걸 어떻게 파악해? 아, 이 서원의 학생이구나. 그래서 면세 면역의 특권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갖다가 서원에 등록을 시켜놓고 자기 이름을 서원에 등록시킨 다음에 바로 이제 불합법적인 방법으로 면세 면역의 특권을 받는 거지. 그래서 흥성대원군이 뭐라고 했느냐? 이 서원은
도적제들의 운상이 도적대들의 운상이다 이게. 그래서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백성을 해치는 죄는 내가 용서치 않겠다 해가지고 당시 서원을 다 철폐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47개 서원만 남기고 이것만 남기고 싸그리 다 철폐를 했던 거야. 47개만 남기고. 이 숫자 잘 기억해둬야 돼. 47개만 남기고. 이게 엄청난 출제됐을 때 힌트가 될 수 있어. 47개. 47만? 미친. 47개만 남기고. 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 서원이 철폐되면서 또 하나 철폐된 게 있어. 또 하나 철폐된 게. 만동묘. 만동묘도 철폐가 돼요. 이 만동묘의 정체는 뭐지? 만동묘 누구와 관련 있어, 여학생? 몰라? 전근대에서 한 번도 안 들었어? 아예 안 들었다고? 들었어? 근데 왜 만동묘 왜 몰라? 이 만동묘 내가 어디에서 가르쳐줬냐면 그 효종의 북벌운동 상황에서 가르쳐줬어. 정치사 파트에서. 그 북벌운동 쭉 가다 보면은 내가 박스 쳐놓고 제조지은의 상징물 이렇게 해서 나와. 제조지은의 상징물. 아직도 기억이 안 나? 이거 뭐야 씨발. 뭐 했어 씨발. 송시열 선생이 기사왕국으로 말미암아 장희빈의 아들을 숙종이 세자책봉하려고 하는데 반대를 하다가 제주도로 유배 가잖아.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사약 먹고 죽잖아. 근데 이제 죽기 직전 송시열의 제자들이 제주도를 찾아간 거야. 스승 걱정하느라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우리 같이 보통 사람들은 제자가 왔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야, 이 씨발놈들아. 너 씨발 스승이 지금 제주도에 유배돼 있는데 니네들 임금한테 씨발 나 풀어달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런 상소 올렸어 안 올렸지? 이것들을 제자들이라고 하니까 에이 가시새끼들아. 아유,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사람의 마음 아니야. 석방시켜달라고. 근데 송시열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해. 내가 죽거든. 너희들은 결코 명나라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명나라의 은혜라는 게 뭐겠어? 명나라의 은혜라는 게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그 명의 은혜. 임진왜란 때 조명연합군 형성돼가지고 외구 막 격퇴하고 그랬잖아. 명나라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얘기했잖아. 명나라 황제의 아들까지 와서 싸우다가 전사했다고. 그거 아직도 기억 안 나? 기억나? 씨발 기억이 회복됐네. 기억 상실이 회복됐어. 응? 그래가지고 송시열이 그 명나라에 우리를 도와준 의종과 신종의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도록 해라. 내가 혹시 죽거든. 숙종한테 이거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송시열이 죽고 나서 제자들이 숙종한테 이걸 얘기해가지고 숙종 때 만들어진 게 만동묘 아니야 이게. 만동묘가 하나가 있고 또 비슷한 게 뭐가 있어. 무슨 보단이라고 있는데 무슨 보단. 무너진다 씨발 무너져. 대보단 씨발 대보단. 근데 그 만동묘와 대보단도 이거와 비슷한 성격을 띄어. 그래서 당시 양반들이 이 만동묘에 자신의 재산을 은닉시켜 놓고 자신의 이름을 등재해 놓고 면세 면역의 특권을 누린 거야. 그러니까 흥성대원군 때 이거 폐지시키면서 이것도 싹 폐지시켜. 근데 조심하실 것은 이때 대보단은 폐지되지 않았어. 대보단은 남겨뒀다고 흥성대원군이. 이거 하나 알아도.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서원을 갖다가 막 철폐하니까 이거에 반발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누가 반발했겠어? 양반 유생들이 반발했겠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양반 유생들이 막 엄청나게 반대한다고 이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야? 이 양반 유생 중에. 그게 바로 최익현이라는 분이야. 오늘 그 아까 인물사 받았지? 근현대사 인물사. 인물사 요거. 요거 그 저번 특강 때도 작년에 혹시 들은 학생은 작년에도 받았을 거야. 작년에 받고 어디다 놓은지 모르는 학생이 있지. 다시 준다 이거. 다시 줄 테니까 이게 지금 인물사들을 갖다가 내가 쫙 정리를 했는데 이건 내가 따로 안 해줘. 근데 이제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갖다가 싹 내가 정리한 거야. 그래서 정리했는데 이것도 뭐 다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제 수업 딱 들어가면서 자주 언급하는 이름들이 있어. 한 2번 이상 계속 연속으로 나오는 인물들. 그 인물들을 찾아. 찾으시면 그 인물 밑에 그 사람들의 그 사실이 쫙 나열돼 있을 거야. 근데 그 중에 내가 밑줄을 친 게 있고 밑줄을 안 친 게 있어. 밑줄을 친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험 문제에서 언급된 내용들이야. 그래서 아마 여러분 경찰 시험에서 인물사 문제가 혹시 나온다고 하면 그 밑줄 친 저 부분에서 나올 거야. 밑줄 친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최익현이 나왔으니까 한번 최익현을 한번 볼까. 인물 4번을 딱 보란 말이야. 인물 4번을. 그 최익현이 딱 나오잖아. 그럼 내가 이제 거기에서 정리해 준 게 뭐 거기 보시면 1873년 계유상소라고 그래가지고 서원철폐 희정을 요구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그게 이거야. 상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밑줄 친 것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돼. 그러면 인물사 문제가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결국 최익현의 이 상소로 말미암아 1873년에 흥성대 의군이 하야를 하는 계기가 돼요. 이게 이 최익현의 상소 하나가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흥성대 의군이 1873년에 하야를 해버리는 거야. 그거 알아두시란 말이야. 이게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걸 우리는 이제 삼정의 개혁이라고 하는 거야. 아, 이것도 전근대사와 연결되는데 이거 아나 모르겠네. 진짜 확 답답해 죽겠네. 진짜. 이 삼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전근대사 경제 파트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오늘만 살짝 전근대사와 연결되는 부분이 나와. 또 지금 걱정하지 마. 아, 씨발 계속 이러면 어떡하지? 나 전근대사 하나도 모르는데 오늘만 나와. 오늘이 바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연결고리거든.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지. 우리가 조선시대 그 수지체제에서 3가지가 있었잖아. 전세, 공납, 역. 근데 요게 16세기에서부터 17세기에 문제점이 터졌잖아. 이제? 그래서 17세기 위에 이거를 갖다 이제 국가가 바로잡기 위해서 전세 부근에서는 어떤 제도가 만들어졌어? 맞지? 공납 부분에서는 어떤 제도가 만들어졌어? 맞지? 그러면 역 부분에서는 어떤 제도가 만들어졌어? 지금 집에서 지금 라이브 강의 듣는 학생들도 이게 딱딱 나와야 돼. 지금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안 나오면 지금 전근대사 엉망이란 얘기죠. 엉망. 자, 역 부분에서는 뭐 균역법이 나타났잖아. 이렇게. 근데 내가 이때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어. 대동법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실패한 제도더라. 기억나 안 나? 기억이 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2개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전세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난 거야. 전세의 문제. 그걸 우리가 전정이라고 해. 공납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으니까 이건 나타나지 않아. 근데 이제 역부근의 문제는 계속 나타난 거야. 그걸 우리가 군정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가 플러스가 된 거지. 여기다 하나가 플러스가. 그 플러스가 된 게 바로 뭐냐? 황공 문제야.
근데 이제 전근대사 경제 파트에서 황공의 내용도 내가 얘기해 줬어. 이거는 내가 사회 파트에서도 한번 해주고 경제 파트에서도 한번 해주고. 황곡이라는 게 뭐냐면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대납받는 춘대 추납 기능을 황곡이라고 해.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 세종 때부터 그 황공을 담당한 기관이 뭐가 있었냐면 의창이 있었던 거야. 응? 의창. 근데 조선의 16세기에 국가 재정이 안 좋아져. 그래서 이제 이 의창의 기능을 통폐합을 시킨 거야. 어디다 통폐합 시켰지? 에? 어디? 상평창에다가. 원래 상평창은 물가 조절 기관이잖아. 춘대 추납 기능이 아니라. 그래서 상평창한테 요걸 갖다 흡수를 딱 시킨 다음에 상평창 관료들한테 뭘 받게 만들었지? 원곡 플러스 이자를 받기 시작한 거야. 요 의창이 운영할 때는 원곡만 회수했어. 원곡만. 그러니까 빌려준 것만 회수했지 이자를 받지 않았어. 근데 이제 상평창 직원이 운영할 때는 여기다 이자를 받도록 한 거야. 이자를. 근데 그 이자가 몇 분지 몇이냐면 법정 규제액이 10분지 1이야. 내가 국가로부터 100만 원을 꿨어? 그럼 이자가 10만 원이 되는 거야. 어? 그런데 이제 상평창 관료들이 10분의 1만 걷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로 넘어오게 되면 특히 19세기 세도 정치에서 안동기시 풍양조씨들이 이걸 갖다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관리들이 10분의 1 이상을 받아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상평창이 국가가 운영하는 무슨 대 기관으로 바뀌어진 거야? 고리대 기관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야. 그게 백성들을 갖다가 힘들게 만들었던 거지. 그걸 우리는 황공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 이거 기억나? 이거 기억나? 기억나면 됐어.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터졌는데 그게 삼정이야. 그래서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흥성대군이 이걸 파악해가지고 요거 먼저 이제 해결을 하려고 했었던 거지. 그래서 각각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것만 여러분이 파악하면 돼. 자, 일단 전정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정확한 양전 사업을 통해서,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양전 사업을 통해 가지고 국가가 토지를 정확하게 측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정확한 액수를 세금으로 얻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정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버리지. 그러면 군정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원래 양반들은 군포를 냈어 안 냈어? 양반들 자체는 군포를 안 냈단 말이야. 그래서 흥성대군이 양반들도 군포를 내라. 양반들도. 그래서 군포 납부의 평등을 실현한 거야.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호포법이라고 얘기해. 호포법을 실시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양반이 포를 낸 것은 이때가 처음이야. 이때가. 그전에는 양반이 포를 낸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호포법 실시로 말미암아 누가 불만을 하겠어? 누가 불만 세력이 되겠어? 양반들이 불만 세력이 된 거지. 양반들이. 이렇게. 지금 불만 세력들 잘 구분해서 알아둬야 되는 거야. 불만 세력들. 자, 그리고 이제 이 황공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원래 그 조선의 황곡제도가 의창제도도 있었지만 의창은 국가가 운영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방 양반이 운영했던 황곡제도도 있었어. 그걸 뭐라고 하지? 그렇지. 사창제. 그 사창제를 부활시킨 거야, 이게. 사창제. 이게 개인 양말이 운영한 거 아니야, 이게. 참고적으로 어디까지 기억하나 한번 보자. 사창제가 조선시대에 최초로 실시된 시기는 언제? 이거 최초로 실시된 시기. 설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세종식이라고 하고 또는 문종식이라고도 하고. 근데
근데 이게 이제 15세기에 실시가 되다가 중앙집권을 위해서 폐지가 돼 버렸잖아. 그게 어느 임금 때야? 어? 조선 임금 업적에서 했는데 성종 때잖아. 성종 때. 그러다가 이제 이게 법제적으로 폐지가 됐다가 이걸 다시 부활한 시점이 있단 말이야. 그 부활한 시점이 지금 고종 때가 된 거야. 이게. 이게 사창제. 이게. 사창제가 부활되기에 왜 황공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이건 지방 양반들이 이자를 안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자로부터 해방이 된 거지 백성들이. 그래서 이게 부활됐다라는 게 황공 문제 해결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해가지고 결국 흥성대원군이 민생을 안정시켰던 것이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왕권 강화 정책 중에서도 특히 민생 안정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 민생 안정 정책.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흥성대원군의 전제 왕권 강화 정책은 안경비대서 3. 안경비대서 3. 흥성대원군의 전제 왕권 강화 정책. 머릿속에 그냥 안경비대서 3이 쫙 나와야 돼 이게. 됐어? 또 이거 공부하라고 하니까 안경비대서 3만 또 암기하면 안 된다 이거. 안경비대서 3에 각각의 뭘 의미를 하는 건가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교재에다 체크를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해. 자, 교재에 뭐 다 나올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제왕권 강화 정책 끝나고 대외 정책으로서 통상수 격오보 정책 있는데 이건 좀 쉬었다가 해. 이건 좀 쉬었다가.